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슬한 환자병상관리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060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45명입니다. 어제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최대한 확대하여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감염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도 총 10만 7천여 건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연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5만 4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는 어제 약 5만 3천여 명, 현재까지 약 29만 3천여 명을 검사하여 754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접근성을 확대하여 기존 선별진료소를 통한 의심 환자 검사를 보완하며 열흘 만에 754명의 환자를 찾아내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겨울날에도 긴 줄을 기다리시며 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환자를 많이 찾아낼수록 추가 전파를 일찍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현재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의사 56명, 간호사 243명, 간호조무사 34명, 임상병리사 155명 등 총 48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병상 운영 효율화 조치로 의료 체계는 금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83명이며 500여 명 이상까지 늘어났던 대기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일 이상 대기하는 경우를 두 자릿수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병상을 더욱 확충하고 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의 주요 사유가 되는 와상 치매 환자, 신장 질환자, 응급 환자 등의 경우에도 보다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우선 거점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하겠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 환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 응급진료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토록 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증상 악화 시 긴급 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 응급진료센터 및 예비 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활동 지원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방역 물품과 활동 지원사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상 확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현재 전국 42병상, 수도권 12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 104병상, 수도권 53병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까지,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은 22개 병상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20개 병상을, 삼성 서울병원은 14개 병상을 연말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조순대병원은 목표 병상수의 100%에 해당하는 숫자의 병상을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대 병원들 중에서는 강원대병원이 목표 대비 183%를 귀 확보하였고 서울대병원은 목표 대비 111%를 귀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대병원과 칠곡 경북대병원도 목표 대비 100%에 해당하는 병상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병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등증, 경증 이하의 환자를 위한 병상은 전국 7,000여 개, 수도권 5,200여 개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 400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신속하게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 장비비, 인건비 등을 선지원받게 됩니다. 어제부터 참여할 민간 의료기관을 공모하고 있으며 내일 대상 병원을 확정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빠르면 12월 말부터는 환자들이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모집한 의협 재난의료 지원팀은 현재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점 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중등증 및 중증 환자 치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코로나19 대응 현장으로 달려가 주시는 의료진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국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어제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영국 내 우리 공간의 격리 면제서 발급도 중단하여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 검사합니다. 또한 영국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전자 정폭 검사를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자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관을 운영합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임의 인원이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셔야 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방역 대책으로 파티룸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숙박 시설도 50% 이하로 예약 제한을 하게 되며 부득이하게 예약이 취소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위약금 감면 기준을 활용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자 단체에 기준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국민 여러분들께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예약률 제한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관광지에서의 밀집, 장거리 이동이 수반되는 여행은 반드시 취소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생업에 피해를 입은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 중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진단검사도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간격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랐으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금씩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 여력을 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연내까지 상황의 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모두가 힘을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정담 요양병원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령 와상 확진자 등을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정 가능한 병원 후보군은 얼마나 좁혀졌는지, 병원에서 일할 의료진이나 돌봄 인력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이 잘 이루어질 수 없어 요양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상당수라는 현장의 전원이 있는데 정부가 파악한 현장 의료 대응 상황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공립 그리고 또 민간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후보 병원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군은 대부분 좁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병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곧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이제 일할 인력이나 그다음에 돌봄 인력과 관련되어서는 돌봄 인력은 현재 간병인 인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과 관련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고, 의사 등에 관련된 의료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하고 있고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이런 거점 요양병원들에 파견을 해서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의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최대한 그렇게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여튼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되기가 어려워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재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인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될 경우에도 돌봄 인력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 요양병원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어떤 코호트 격리에서 안에서 확진자와 그 다음에 접촉자가 같이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 2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오늘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같은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연말연시 방역대책이 지금까지의 거리두기와 달리 뚜렷한 효과를 보이려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여쭙습니다. 2번째 질의입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대면 예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감염의 3차 유행이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기인이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대책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아마 좀 말씀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물론 인플루엔자는 지금 현재 유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을 접종을 했고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인플루엔자는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유행의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차 유행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동절기라는 그런 어떤 계절적 요인, 실내 환경, 실내에서 머무르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다 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 계절적 요인은 어떻게 바꾸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 활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활동들을 줄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억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어떤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의한 감염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된 감염들, 상당히 다양한 양상의 어떤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막 통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고, 또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염 취약 시설들, 그다음에 집단 시설들, 그다음에 교회, 이런 곳들에서 어떤 감염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 3가지 요인들이 현재 어떤 감염 양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거리두기에 대한 2.5단계 조치들이 사실은 어떤 사적 모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번에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어떤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시킨다라는 것이 이러한 5인 미만의 어떤 특히 식당이라든지 수도권은 5인 미만의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들이 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어떤 감염 이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방안이고, 취약 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 부분들은 이거는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기적인 검사를 단축시키고 종사자들이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병원 시설 안으로 전파를 시키는 경우들이 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종사자들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거리두기가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으면 거리두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 대응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의 어떤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올라가지도 않고 특별하게 내려가고 있지도 않은데 이러한 어떤 계절적 요인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억제의 효과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억제의 효과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반절시킬 수 있는 그 카드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를 꺾기 위한 특단의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시설에 대한 비대면 원칙인데요. 예,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예배는 없습니다. 다만 저 문장은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상등을 통해서 예배를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인력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뭐 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술 인력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기술 인력들과 현장의 연출을 위한 일부 이 교인들을 20명까지 허용하는 것을 같이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에서 혼용이 생길까봐 다시 말해 영상 송출 같은 거는 하지 않고 20명까지 신도를 모아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반드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과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20명까지로 제한한다라고 수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백신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즈를 들여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 복지부와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내에서 빨리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조속한 백신 도입과 접종 시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 3월부터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며 물량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강조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백신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먼저 맞는 국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상황인데, 이들 두 나라는 지금 미국은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영국은 한 3만 5천 명 정도의 환자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31만 명의 환자분들이 사망하셨고, 영국에서는 6만 7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백신 외에는 현재 채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거의 전력 투구를 하고 미리 선투자를 하고 자국 내 기업들을 육성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을 제가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들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그런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좀 언론과 사회 쪽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은 접종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작에서부터 차근차근 접종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기간 동안에 집단 면역을 얼마나 잘 형성시켜 나가면서 방역과 예방접종을 조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과정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백신을 시작하는 나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나라들도 집단 면역의 형성까지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한 9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방접종 대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유통과정상의 문제가 없게끔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 나가고, 한편에서는 방역 관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사태를 막고 안정시키는 것을 조화시킬 것인지, 과정 관리가 각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된 관심을 백신을 시작하는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 부분, 접종 과정의 안전성 확보, 유통 과정, 그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관리와 같은 방역관리를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 조화시켜 나가는지 과정관리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그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에 대해서는 허가와 접종 과정 그리고 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착수하고 있고, 철저히 해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위험도가 큰 대상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방접종의 시작은 질의하신 부분들처럼 희망자나 이 찬성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우선순위상에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은 실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수능도, 이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 부분들을 꼭 막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종 기간 동안에도 예방접종 과정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이 기간 동안 방역관리도 철저히 조화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문제없이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춘천 MBC 김상훈 기자님입니다. 내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데 강원도는 일부 1.5단계 시군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과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관해 혼란이 많은데요.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비수도권 적용 조치만 간략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의 거리두기에 추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5인 이상 금지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1.5단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키장 집합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 예약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좌석 띄우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조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입니다. 최근 응급실 내 격리실 부족이나 입원 전 검사 대기로 인해 치료가 늦어져서 유산 등 피해를 겪는 산모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산모 피해 사례를 파악한 통계 자료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산모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했는데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모 전담병원이 있는지 지정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산모 피해 사례들은 저희들이 좀 파악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한 어떤 유사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거는 좀 응급실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리 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산모 전담병원 대구 때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감염병 전담병원 중에서 산부인과를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 전담병원이라고 딱히 지정을 하지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방의료원들이 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대학병원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추어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로 현재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버넷 뉴스 김재율 기자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추대와 대추, 천일염을 넣고 끓여 먹으면 호전이 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해서 많은 확진자가 연락을 해서 복용을 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확인해보고 치료약으로 하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의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치료제로 하려고 하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식약처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약제로 여러 가지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2상, 3상을 같이 이제 묶어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약이라든지 기존 약제의 가 코로나19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투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부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사용했던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반적인 치료제로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엄격한 과학성과 객관성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TV조선 장동욱 기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으로서 좀 첨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좀 가짜 뉴스나 국민들께 이 도움이 되지 않는 위해성이 있는 정보들이 계속 좀 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코로나 발생 환자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 좀 편승해서 특히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민간 치료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약을 그 용도가 아닌 혼용해서 썼을 경우에 뭐 도움이 된다 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인터넷상에 좀 유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저런 고추대와 대추 천일염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내용 중에서는 안전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그러한 민간요법 등을 너무 신뢰하셔서 정규 의료 체계에서의 치료를 방기하시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하실 때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좀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특히 민간요법이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치료약의 혼용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마시고 좀 이 공식 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 체계의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TV조선 장동욱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발 항공편에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영국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하는 인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방대본에서 이제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아마 현실적으로도 좀 까다로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이제 100%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신데요. 지금 영국에서 이런 변종 바이러스 출현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일단 영국 인접 EU 국가들에서 영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영국에서 뭐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파리로 들어오는 그런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인접 국가들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은 그 인접 국가들에서 나름대로 어떤 선 조치들이 현재 취해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걸러지는 경우들이 또 꽤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경우, 예컨대 뭐 다른 이제 영국을 거쳐서 뭐 중동이나 뭐 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조치가 14일간 격리 조치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망 내에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입니다. 2.5단계로 단계를 상향했는데도 다양한 양상의 감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더 이상은 감염 감소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확대했더니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거리두기로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역시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봐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계절적 요인만으로는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뭐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동절기 때 유행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바이러스적 특성을 뭐 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이제 상당히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이러한 강화 조치들이 잘 작동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100% 거기에 이제 따라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어떤 방심의 어떤 순간들이 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들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뭐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인지를 하는 순간에 이미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응 과정에서 지치고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일부
일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혹시 내가 걸리게 되면 이걸 피해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무료로 임시 검사소를 선별 검사소로 이렇게 확대를 한 것도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으시라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는 뭐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들이 빨리 진단을 받은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확산을 조기에 차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감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큰 규모의 감염이 최소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저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기존의 어떤 조치들에 추가해서 조금 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이번에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백신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핀 박다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먼저 접종을 받은 후 이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관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고, 두 번째로 유시스 구무서 기자님께서 백신 구매와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예, 전략개혁 반장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백신의 구매 결정과 그 계약 절차에 대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은 개발 기간이 되게 단축되어 있는 백신을 조기에 도입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원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이 개시돼야 된다는 점 등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사무국을 수립하여 백신의 구매, 확보, 개발 등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인 인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게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의약품 또는 백신들 같은 그런 의약품들에서는 인종 특성에 따라서 반응들이 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고찰하게 될 거고, 관련되어 특별히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은 계속적으로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여부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대응을 하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입니다. 영국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더라도 영국발 감염원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를 하는 영국발 입국자들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지 여쭈어봅니다. 한국은 입국자 2주 격리로 해외 유입 환자들이 방역 감시망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간 해외에서 유입된 클레이드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국내로 어떻게 들어온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비행편으로 이제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비행편에서 갈아타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직항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다 있어서 이 비행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토부 이런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어떤 자가격리 수칙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안내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접촉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검사가 이루어져서 확진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가격리 수칙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하는 그런 조치들을 안내를 해서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검역 단계에서 영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환자들이 지역 사회로 전파를 시키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워낙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역사회 해외 입국자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은 예컨대 4월달 말에서 5월 초 이 부분에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서는 그런 사례들은 상당 부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3차 유행에 대해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병원계와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병상에 대한 부분들 또 환자 진료라든지 검사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어떤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조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압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 많이 제약이 되고 또 여러 자영업자나 또 관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압니다.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라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